부동산 규제책이 뭐 23번, 4번? 심리적으로는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감당 수준을 보고 빌려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값이 너무 과열이 됐고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조금 세게 얘기했을 때 강남에 40억, 50억 찍었다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비해서는 70%는 빠져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부동산도 더 떨어진다. 아니다. 바닥 쳤다. 시장을 봐라. 지금 오르고 있다? 아니야.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또 빠지고 있어.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집은 언제 사야 되는지, 우리 자식들한테는 언제 또 구입을 하게 해주는 게 맞는지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최근에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박은정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박은정 이사님은 그 개인적인 유튜브 박감사 리얼아이도 하고 계시죠? 네네. 네. 리얼아이 하니까 이 리얼이 리얼 에스테이트의 리얼인지 아니면 아이가 아마 눈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네. 진짜 제대로 본다 이런 뜻인지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네네. 네. 그래도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리얼 아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동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산이다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신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뭐 100만 넘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아니,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100만이 넘으세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오랜 기간 네. 과열기를 겪었고 그 상황이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소득이나 경제 성장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수준의 과열을 겪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후유증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다시 거래가 늘어나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부동산이 이번에 꺾인 게 작년부터 꺾였나요? 작년 상반기 이후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한 8년, 9년 계속 오르기만 한 네, 그렇죠. 시장이었네요. 오르기만 한 시간을 겪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정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어떤 내수 부양 이런 정책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가장 유명했던 말이 빚내서 집 사라 했던 그 정책을 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정부가 지날 때까지 좀 관망하자 뭐 이랬던 실수요자들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던 게 2017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던 연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잠깐의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시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그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이제 좀 참여정부 성격이니까 이번에도 혹시 옛날처럼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집을 살려다가 못 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묘하게 금리가 낮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상관없이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떤 가격 수준이 결정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좀 야권 성향의 정권이 자리 잡은 시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활발한 부동산 관련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정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더 과열된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부동산 규제책이 뭐 23번, 4번? 네,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는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의아해했어요.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네.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 나왔고 했는데 왜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사야 되는 느낌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오늘부터 요이 땅 하면서 정책이 시행되진 않거든요. 네. 항상 경과 규정적인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이번 정부의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부양을 했던 시장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꺼트리고 싶진 않았던 거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시장이 냉각되는 걸 원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핀셋 규제였거든요. 처음에 이 정도 가열이 됐으면 이 정도 정책만 하면 시장이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을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이렇게 하면 전혀 규제를 안 받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과 조치를 통해서 많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정책의 효과는 별로 없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선점하는 것이 더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끌 현상 같은 것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갖고 투자를 시작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특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효수요가 되려면 일정 부분의 자금을 축적한 이후에 또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는 형태 이렇게 해야 시장의 참여자로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마저도 늦으면 안 된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모아둔 기본적인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열풍이 불었던 게 영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것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은 아무래도 정보가 좀 제한되고 개별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시는 분들이 뭐 18년도에 판단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그때 금리를 살짝 올렸었잖아요. 금리를 살짝만 올렸을 때도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실제로 시장이 좀 멈추는 모습이 보였었고 19년 초만 해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셨던 건데 오히려 이제 이후에 어떤 영끌 열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저도 되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 이렇게 폭발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런 열망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는 거를 겪으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금리가 낮고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전 세계의 부동산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재작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좀 기다렸다가 한 24년, 25년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 금리의 영향을 누가 주느냐? 페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의 영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하거든요.
일단 이제 금리 부분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사려면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뭐 30년 가까이의 소득을 저당 잡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중된 게 주택 시장에, 특히 그것도 아파트 시장에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시장처럼 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 와서 사주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가게, 나와 동일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 상품이 바로 아파트잖아요. 그런 시장의 과열이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 어떤 소득 대비해서 괴리된 지금 금융 불균형 상태에서 거품이 조정되면 결국 자기의 자산의 일부가 날아가는 형태로 되고 빚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피해나 어떤 그 고통의 대가를 결국은 내 가게가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좀 부족했던 시장이었고, 어떤 최대한의 레버리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전세제도는 오히려 금융권의 레버리지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사게 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집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일정 부분만 갖고 투자를 했을 때 이만큼 레버리지를 언제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나중에 매도하면 이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당장의 이자만 부담하면 돼,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나 DSR 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즉에 도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또 거기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 DSR 규제를 예외해줘라라는 것이 정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나왔을 때도 예외로 둬야 됐다고 했던 게 전세대출 그리고 잔금대출이었거든요. 잔금대출 같은 것도 분양받은 대금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감당 능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사람들한테 빚을 그냥 유지할 수 있게 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버려요. 누가 실수요고 누가 투기꾼이고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명목상 집이 없으면 실수요자, 뭐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실수요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한참 과열됐던 시기에 유행했던 게 영끌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그 취약한 구조잖아요. 영끌이 집을 사는 경우는 그래도 자기 어떤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자기 자본으로 내고 나머지를 대출로 활용하는 형태인데, 영끌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세금으로 90%, 80%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땡기고 나머지 갭에 대해서만 그걸 이제 대출로 활용해가지고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부모님 찬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투자한 시장이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지금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채의 규모를 실질적으로는 원래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감당 수준을 보고 빌려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값이 너무 과열이 됐고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그 정도를 받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오면서 가격이 고점으로 올라갔다면 그게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을 부양한 형태고, 한계점에 이르니까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거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잖아요. 아예 거래가 없는 시장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버틸 여력이 없고 그 갭만큼 그래서 많이 이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의 각 지역별로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또 지역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용 가치, 뭐 학군, 녹지, 뭐 이런 거, 뭐 등등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가치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시 평균 가격이 평당 지금 한 얼마 정도 되죠? 국민평균 기준에서 10억 정도니까 2천만 원대 후반에서 3천 정도 온 거잖아요, 평균으로. 그 정도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가격 을 얘기를 하면 가장 고점 때 12억 정도 찍었었고 10억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불과 5년 전에 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5억이 그러니까 딱 더블됐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 과열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5억일 때와 지금 10억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부채가 또 그만큼 거의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럼 한 얼마 정도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저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조금 세게 얘기했을 때 강남에 40억, 50억 찍었다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비해서는 70%는 빠져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부동산 붐을 타면서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뭐 이렇게 돼도 결국 가장 좋은 곳은 계속 높은 가격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많아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대표적인 신축의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을 지칭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대체적인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들도 가장 좋다는 아파트의 가격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호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가격은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유지를 해주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들어갔던 투입 비용 대비해서 나는 뭐 10억밖에 안 들었지만 지금 여기는 50억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길 채워줄 사람들은 그럼 돈 많은 원래 부자들이 와서 많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너무 선택지가 많은 거죠. 그 가격대에 뭐 아파트가 됐든 그리고 또 그 정도 가격대가 되면 아파트뿐 아니라 좀 더 프라이빗하고 조금 더 어떤 보완이 되는 그런 다른 대체적인 상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다 채워줄 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모두가 다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집에 살 수도 있겠지만 시세나 이런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려면 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 80%가 기존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많은 차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견뎌낼 룸이 크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이 보기엔 70% 빠진다고 원소유주가 팔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분은 70%가 빠져도 절대 금액으로 몇 억, 뭐 10억 가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매도하는 입장은 어쨌든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야, 70%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길 바라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고가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또 강남뿐 아니라 뭐 그 후순위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다 나름 그 인근에서는 똘똘한 지역들에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뭐 이런 빵 하나 사는 것과 다른 문제거든요. 아파트를 팔고 사는 문제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자기의 30년의 어떤 미래의 소득을 다 땡겨서 이 물건을 사게 할 만큼 큰 메릿이 있지 않으면 이 물건을 팔 수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뭐 거래가 없어도 오른다.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면 이런 고급화된 아파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오른다. 뭐 전세난이 와서 전세가 하방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또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그 정책 연구 보고서라는 걸 냈을 때 거기서는 2015년 가격을 얘기했어요. 15년 네. 가격까지 떨어진다. 아니요, 가격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네.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키려면 지금과 같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대물림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더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던 이 가격이 굉장히 허황된 수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좀 비슷한 점이 부동산도 오를 때는 뭐 5년, 7년 이래 오르다가 빠질 때 확 빠지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과거에 그 우리가 통계로 보면 네. 아파트 가격의 하락률은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기 자산의 최후의 보루고 가장 큰 자산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가격을 낮추려고 안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실제 매매되는 경우, 급매로 매매되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수단,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내려갔었죠. 그렇지만 어떤 조사되는 시세나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그 하락률은 그 정도 하락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제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다 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과열기에 이 움직였던 사람들은 새로 분양받은 사람들, 비싼 값에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끌해서 나중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 이 부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산의 회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파트 전체 회전율이. 결국 나머지 90%는 과거에 엄청 싼 가격에 그냥 그것도 빚을 내서 그 빚을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 모든 경기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계속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그냥 이 과열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결국은 손실을 확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확정 지어야 거품이 제거가 되고 그게 이제 없어지는 시장이 와야 다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내가 과연 40년, 최근에는 50년 모기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걸 감당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고점을 다시 회복한다? 그런 시기가 금방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잘 보다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물건이 귀해가지고 뭐 거의 전세 주는 사람이 거의 줄을 서시오 하는 상태였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갑자기 확 사라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이 너무 오르기도 했었고 더 이상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가 한정된 시장이었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또 언론이나 얘기 나왔던 게 전세난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오를 거니까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세난이 오기가 힘든 이유가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 정도 물량이 막혀 있었는데 그 물량의 대부분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던 물량이잖아요. 5% 정도의 임대료 상승만을 하고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나머지 그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줄을 서시오. 이제 더 이상 전세 안 놓는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원래 내놓을 수 있는 시장의 물량도 적을 뿐더러 이 언론에서 막 임대차 3법 때문에 몇 년치를 더 올려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올려 부르고 그걸 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메꿔주는 사람들 또한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빌려서 그 정도의 갭은 메꿔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채워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는 매도할 때 갭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을 매도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주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형태 뭐 이런 계약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엄청 올라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공급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청 많은 분양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치를 방법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놔서 나머지 대금을 내야 되는 형태였잖아요. 새 아파트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집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막혔던 4년 동안 갱신이 안 됐던 것들이 또 나오죠. 거기에 이 4년 동안 집을 채워줬던 사람들은 저금리에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채워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전세대출이 많이 활용이 됐으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갭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시장. 그러면 어쨌든 이 집을 내가 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앞 사람의 돈을 메꿔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느냐? 내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는 만큼까지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존에 말했던 금액만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장 내 눈앞에 불을 꺼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메꿔줄 사람이 들어와 주면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가요. 신축이 내려가면 기축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자체가 내려가고, 그런데 이 갭을 갚아줄 능력은 안 돼, 집주인이. 그게 역전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번에 집값이 좀 조정받을 때 네. 확실하게 좀 더 조정받게끔 네. 가격을 좀 확 낮추려면 역시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신축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세입자 구하느라고 전세가가 굉장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게 되고, 네. 그런 게 선순환이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급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좀 썼었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어떻게 정부 정책에서 지금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세요? 일단 공급적인 측면을 많이 해서 더 안정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정말 공급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1000채를 원해. 우리 2명밖에 없어서 2채만 있으면 되는데 대표님은 1000채를 원해요. 그런데 공급이 10채가 돼요. 부족하죠.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집이 한 채만 있으면 큰 네. 시세 차익, 자본이득을 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2채는 돼야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처분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채로 뭐 1억, 2억 남으면 10채 있으면 1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이걸 다 채워줄 만한 사람들이 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신도시를 또 여러 개 만들고 있고, 과연 여기에 추가적인 공급을 더 많이 해서 이걸 다 우리가 메꿔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하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공급을 하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비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 그렇죠. 그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건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과열, 집으로 뭐 어떤 큰 부가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개선되는 쪽으로 좀 계몽하고 좀 계도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이사님이 생각하는 시그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럴 때 사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소름이 돋네요.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